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적어볼 테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큰일을 겪었는지 꼭 들어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떤 이유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아마도 자식을 키울 상황이 아니어서 버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아원에서 만 18세까지 자라고 독립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이 나와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올라가서 옥탑방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알아보는데 학력도 고졸이고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일을 구하는 데 있어 조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돈가스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용모 단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서빙과 청소, 설거지를 제가 다 하고 사장님은 돈가스를 튀기고 음식 세팅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손발이 아주 잘 맞아서 저에게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돈가스 집은 장사가 매달 잘 되는 데다 월급도 밀리지 않고 잘 나와서 5년 넘게 근무했답니다. 사장님이 보너스까지 잘 챙겨주셔서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돈가스 가게 건물까지 폐쇄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장님은 이사갈 식당을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돈가스 가게 사장님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먼 도시까지 따라가서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식당에서 제가 받았던 만큼의 돈을 주는 곳이 없었고 얼굴이 예쁜 직원만 고집하는 곳이 천지라 제가 일할 곳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양하게 일자리를 찾다 보니 시장의 생선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장사를 조금 배우고 익혀서 그런지 무언가를 파는 데에는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생선가게에서 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돈을 악착같이 모으긴 했는데 도시에서 내 집 마련할 정도는 되지 않더군요. 앞으로 10년을 더 일해야 아파트 한 채를 손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제 나이 30이 넘어가는 시점에 일하던 시장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손님들이 뚝 끊기면서 시장에 파리만 날렸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일자리를 잃고 말았답니다.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생선가게 사장님이 식당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친한 지인의 지인이라며 당신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규모가 큰 식당에 손이 야무진 종업원을 찾는다 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사는 집과 멀지 않은 곳인데다 월급도 꽤 많이 준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나이가 30이네. 내가 42이니까 반말해도 되지? 네, 사장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우린 오래 일할 사람을 원해. 가족같이 오래오래 정부치고 일할 사람을 말이야. 한두 달 하고 때려치울 거면 들어올 생각하면 안 돼. 사장님, 저 지난 10년 동안 식당이랑 생선가게에서 장사만 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할 사람을 뽑는 거면 제가 아주 탁월합니다. 어허, 패기 좋네. 좋아, 그럼 믿어보지. 내일부터 출근해. 그래서 저는 100평이 넘는 추어탕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야 뭐 주방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친절하게 서빙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면 되었으니 어려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과도 친해져서 텃세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해 마음도 편했어요. 그런데 직원 중 제 또래 남자가 있었는데 늘 웃으며 일하는 걸 보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자씨,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잠깐 앉아서 쉬세요. 철구씨, 아니에요. 철구씨야말로 무거운 거 많이 날랐으니까 좀 쉬세요. 난 괜찮아요. 이까이까 별거가 되겠슈. 만자씨의 고운 손에 물을 묻히는 걸 보니 이 철구의 마음이 차갑게 시려요. 어머, 지금 끼 부리시는 거예요? 아이쿠, 들켜버렸네요.
식당 안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고 쉬지 않고 일하는 철구 씨는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경계성 지능 장애였는데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하기만 하고 다른 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이모님들은 저와 철구 씨를 엮으려고 난리였고 사장님 부부도 저에게 철구 씨와 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자야, 우리 시동생이랑 그렇게 친하다며. 네? 아, 그게 이모님들이 장난을 많이 치셔서. 내가 보기엔 만자 너도 우리 도련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도련님한테 물어보니까 널 좋아한다더라. 그랬어요? 아, 부끄럽네요. 우리 도련님이 IQ가 조금 낮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 아니다. 우리 도련님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건 내가 보증하고 여기 직원들 모두 인정할 거야. 만자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럼요. 철구 씨가 좋은 사람이고 특별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럼 이야기 끝났네. 우리 도련님하고 잘해봐. 나도 밑으로 동서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자네가 딱인 것 같아. 사장님이 절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네요. 그런데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두고 볼게요. 너나 도련님이나 왜 이렇게 굼뜬 건지 내가 나서줘야겠네. 하루 날 잡아서 식구들끼리 밥이라도 먹자. 사장님은 저와 철구 씨가 잘 어울린다며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엮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 사장님 부부와 저와 철구 씨가 넷이 멋들어진 한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여보, 만자를 우리 식구로 드리는 게 어때? 나야 좋지. 우리 철구도 만자씨를 좋아하잖아. 맞지 철구야? 에헤헤헤헤. 이거 봐. 입이 귀에 걸리잖아. 만자씨, 아니 재수씨,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들이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구 씨가 저한테 직접적인 표현을 해준 적이 없어요. 아, 그게 문제였어요? 철구야! 얼른 프로포즈 해라. 형이 가르쳐준 거 기억하지? 얼른 해봐. 그러자 철구 씨가 허허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만자씨, 지가요. 만자씨를 좋아해요. 봤죠? 만자씨를 좋아한다잖아요. 이거면 프로포즈로 충분하죠? 이제 제 동생과 만나보실 거죠? 저는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저와 철구 씨를 억지로 엮어주려고 하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철구 씨만 보면 좋은 사람이고 만나봐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구 씨와 사귀기로 했답니다. 조금 부족한 철구 씨는 제가 모든 걸 다 리드해야 했어요. 데이트 신청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먼저 어디로 몇 시까지 나와달라 말했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자 철구 씨의 순수함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동반자로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천의 고아이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에게 철구 씨는 과분한 남자였으니까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6개월 동안 했고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빨리 결혼하라고 달달 볶았답니다. 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아주버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아주버님 부부의 바로 윗집이었습니다. 집이 오래되고 낡긴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사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생략하자고 하셨습니다. 만자야, 결혼식은 사치야. 그냥 혼인신고해서 둘이 잘 살면 되는 건데 뭐하러 비싼 돈 써가면서 결혼식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부부도 결혼식 같은 거 안 했으니까 너도 그냥 결혼식은 생략해라. 아, 그래요? 그럼 형님 말씀대로 혼인신고만 할게요. 사실 저도 고아 출신이라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역시 우리 동서는 말이 통한다니까. 아주 현명한 결정했어. 그럼 내가 도배랑 장판은 갈아줄 테니까 나머지 혼수는 동서가 채워. 네? 혼수요? 이미 중고 가전이랑 가구를 드렸잖아요. 얘가 왜 이래?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윗사람을 챙겨야지. 너랑 내 남편이 사는 집에 가구를 싹 바꿔야 하니까 그걸 혼수로 해온다고 생각하면 돼. 형님,
그럼 애초에 중고 가전을 형님 댁에 드렸으면 되잖아요. 제가 새로 사는 건 저희 집에 놓고요. 저희 집? 동서,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우리가 자네 신혼집을 공짜로 마련해 준 거잖아. 잠깐, 자네 지금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따지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계산적이구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새 혼수를 해올 거면 저와 남편이 사는 집에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고아라서 그런가 굉장히 이기적이네. 동서,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안 주고 그러지 마. 그러다 욕먹어.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부부가 자네 부부한테 일도 주고 집도 줬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해. 또 말대답하면 나 화낸다. 네, 알겠어요.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형님이 저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경고했고 저는 괜히 일이 커지면 복잡해질 것 같아 알겠다고 대답하고 형님 댁에 혼수 여러 가지를 사드렸답니다. 잘못된 것 같았지만 저 하나만 참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니 꾹 참고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뒤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식당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주지 않더라고요. 첫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두 번째 달도 한 푼도 주지 않더라고요. 형님, 손님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자꾸 적자가 나는 거죠? 저랑 남편 월급은 언제 주실 거예요? 저희도 돈을 모아서 미래를 계획해야죠. 좀 기다려봐. 그리고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처에 돈 주랴 월세 내랴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내 남편이 다른 데 투자했다가 돈이 묶이는 바람에 여윳돈이 없어. 그러니까 한두 달만 더 참아줘. 알겠어요. 그럼 기다려 볼게요.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듣고 더 따지려고 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결혼 4개월이 되어도 입금되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주버님은 차를 바꿨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원점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남편의 통장을 관리하려고 받았는데 들어있는 돈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왜 이것밖에 없어? 식당에서 15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헤헤헤, 형이랑 형수가 관리해주고 있어. 날 위해 재테크를 해주고 있어. 형님이 관리해준다고? 그럼 형님한테 당신 통장을 달라고 해. 앞으로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알겠어, 말해볼게. 섹시야, 우리 빨리 자자. 나 빨리 거사를 치르고 싶어. 어? 당신도 참. 알겠어, 불 끄고 와. 그이는 행동하는 게 이성적이지 못했고 감정에 따르고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남편과 그날 밤 아주 뜨겁게 활활 타올랐고 이튿날 식당에 출근했어요. 하품을 쩍쩍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이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군요. 동서, 어젯밤 좋았나 봐. 우리 서방님이 여자가 처음이라 아마 많이 피곤하게 할 거야. 네, 형님. 그런 것 같아요. 동서 사랑받으니까 얼굴이 더 예뻐졌어. 이러다 금세 아기가 들어서겠는데. 아니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아, 형님, 제 남편이 무슨 말 안 해요? 무슨 말? 나한테 할 말 있어? 월급 때문에? 아,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월급도 그렇지만 다른 문제도 있어서요. 제가 이제부터는 남편 통장을 관리하려고요. 그런데 그이 통장을 보니 텅 비어있더라고요. 그이한테 듣기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재테크하신다고 관리 중이라던데요. 어? 아닌데. 우린 매달 현금으로 서방님한테 월급 나가고 있는데. 이상하다. 분명 두 분이 관리해준다고 했는데요. 뭐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이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뜰살뜰한 사람인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더니 형님네가 관리 중이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이 돈의 행방을 제가 찾아봐야겠어요. 동서, 서방님이 게임을 좋아해서 갖다 썼을 거야.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인지 뭔지 비싸게 주고 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아마 게임에 돈을 썼을 거야. 그게 아니면 인터넷 도박을 했을지도 몰라. 에이, 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인가요? 형님도 알다시피 그의 지능이 일반 사람보다 낮은데 어떻게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겠어요. 고스톱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구겨진 인상으로 부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자리에 모았고 남편의 월급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제수씨, 철구가 번 돈은 철구가 알아서 썼겠죠. 다 큰 애가 어디다 썼는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아니, 두 분이 관리 중이라고 들었다고요. 여보, 말해봐. 맞아. 형아랑 형수님이 관리해준다고 했어. 나중에 크게 부풀려서 돌려준다고 했어.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등신 같은 모질이를 동생으로 둬서 개고생하가며 돌봐줬더니 이제 와서 돈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야, 철구, 말 똑바로 해. 다시 말해봐. 네가 받을 돈을 어디다 썼어? 너 그거 게임하는 데 썼잖아. 오, 그랬나? 아, 그런가? 형아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게임 좋아해. 들었죠, 재수씨? 똑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까? 아니, 아주버님, 무섭게 겁을 주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동요하는 거잖아요. 아, 몰라. 우린 분명히 돈 줬으니까 이런 짓거리 좀 그만해요. 그렇게 믿업지 않으면 고소라도 하든가. 고소라뇨, 아주버님. 그냥 철구씨 돈의 행방을 알아보려고 물은 거잖아요. 알겠어요. 저도 여기서 그만할게요. 대신 앞으로 제 남편이랑 제 월급은 제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그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죠? 저는 두 사람이 과거 남편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였으니 모든 걸 제대로 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가온 월급날, 제 통장으로 70만 원만 들어왔답니다. 최소 5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왜 이것밖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물어보려고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희 월급이 잘못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저랑 더해서 500만 원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왜 70만 원 들어왔죠? 다시 확인해 주시고 입금해 주세요. 그거 맞게 들어간 건데. 원래는 50만 원만 넣어야 하는데 내가 인심을 쓴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부부가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둘이 더한 월급이 그것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야. 제대로 입금해 준 거야. 자네가 사는 신혼집 우리 남편 명의잖아. 월세 150만 원, 관리비 50만 원 해서 200만 원 까고 우리 식당에서 30세끼 먹으니까 식비랑 간식 다 해서 200만 원 까고 식당에서 일 배운 거 교육비로 50만 원 까서 남은 돈 50만 원인데 20만 원 보너스로 채워서 70만 원을 입금한 거야. 형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월세가 관리비까지 200만 원인 것도 웃기고 식비가 200만 원이라고요? 교육비는 또 뭔데요?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방님한테 계약서 보여달라고 그래.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계약서를 썼거든. 계약서요? 도대체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받으실 거면 저한테 혼수를 왜 받아가셨어요? 나 참,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집도 보내줬더니 나한테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야? 자네가 마음의 선물로 준 걸 가지고 치사하게 따질 셈이야, 동서?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계산적이네. 어쨌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따져. 형님은 제 말을 무시하고 하루 종일 피해 다녔습니다. 그이가 작성한 계약서와 각서를 봤더니 이건 완전 대놓고 노예로 부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건 당연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해서 노동청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제대로 보상받고 시숙 부부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그만 일하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릴 노예처럼 부릴 생각인 것 같아. 안 돼. 난 형이랑 영수랑 같이 살아야 해. 두 사람이 없었으면 나 벌써 하늘나라에 갔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나라라니.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형아가 구해줬어. 찾길에서 사고 당할 뻔했는데 날 살려줬단 말이야. 형아가 아니었으면 난 당신이랑 결혼도 못했을 거야. 그이는 아주버님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구해준 것과 여러 에피소드를 말해주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집에서 탈출하자는 말을 더는 하지 못하고 생각만 깊어졌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재료 창고에서 아주버님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 짜증나. 고아년을 데리고 오면 똑같이 노예로 써먹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틀렸네. 거봐, 내가 결혼시키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이왕이면 하나보다 둘을 노예로 부리면 좋잖아. 조금 더 길들여 볼 테니까 두고 보자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잘라내버려. 길게 끌 필요 없다고. 내 동생 봐봐. 내가 주입식 교육을 했더니 내가 생명의 은인인 줄 알잖아. 내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놈이라고. 서방님은 모질이니까 가스라이팅이 쉽지만 동소년은 생각보다 똑똑해. 천의 고아라서 관심 좀 주면 감동받고 순한 양이 되어 내 발로 기어다닐 줄 알았더니 이게 맹수가 돼서 날 잡아 뜯어먹으려고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더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동생 시켜서 쫓아낼게. 저는 그날 두 부부의 저희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결혼을 보챈 것도 하나의 노예를 두기 위해서였고 월급을 일부러 안 줬던 것도 길들이려고 하는 짓이었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잠시 움츠린 개구리가 되기로 했어요. 움츠린 개구리가 더 멀리 뛰는 법이니 당장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며칠 더 지켜보고 대화를 시도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형님에게 다시 가서 말했더니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더군요. 그건 역시 어이없고 기가 차는 월급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주일에 하루 쉬고 12시간씩 일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월급을 주겠다고 하니 더는 봐줄 수가 없었어요. 형님, 이거 착취예요. 노동착취요. 그동안 제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돈을 떼어먹고 살아왔나 본데 이거 제가 다 까발려서 보상받게 해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동서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천의 고아를 받아줬더니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네. 아주 기막힌 년이야. 형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저 정말 노동청에 찾아가도 괜찮겠어요?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천의 고아이니 길들여서 노예처럼 부려먹겠다고 하셨죠. 노동청과 노예라는 말이 나오자 형님이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이거 참, 그 말은 그냥 화가 나서 뱉은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래, 내가 사과할게. 아, 동서 미안하게 됐어. 터무니없는 월급 줘서 진짜 미안해. 그런데 우리가 사정이 여의찮아서 이번 달까지만 그렇게 줄게.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입금해 줄게. 밀린 것까지 모두 다. 휴, 정말이죠? 이제야 대화가 통하니 다행이네요. 그럼 형님 말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발끈하고 나서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재료 창고에 들어가려는데 창고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아, 미안해. 그만해. 철구 아프다. 야, 네 마누라랑 이혼해야겠다. 천의 고아라고 해서 우리 말 잘 듣는 짐승이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폭탄이었네. 돈 타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혼해야겠다. 오늘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한테 쌍욕하고 귀싸대기를 날려. 알겠지? 형아, 난 마누라 사랑해. 그럴 수 없어. 그럼 네가 잘했어야지. 왜 월급 통장을 네 마누라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네 마누라랑 찢어지고 다시 혼자 살아. 꼭 그래야 해, 형아? 나 만자 사랑한단 말이야. 이혼 못해.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래, 네 주둥이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끝장을 보자. 저는 창고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아주버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남편한테 왜 손찌검을 하면서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은 제 등 뒤로 달려와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맞아, 나 무서워. 형아가 자꾸 이혼하라면서 괴롭혀. 당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주 꼴값들을 떠네. 등신놈한테 고아기집을 붙여줬더니 주인한테 까부네. 야, 고아년, 너 나가. 내 등신 동생이랑 이혼하고 꺼지란 말이야. 아니요, 우린 같이 나갈 겁니다. 두 사람을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할 거라고요. 제 남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고발하고 방송국에도 제보하겠어요. 뭐라고? 노예? 저 모지리를 평생 보살펴줬는데 뭐가 어째? 인연이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만.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까불고 있어.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제가 남편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바보처럼 착취당할 거라 판단했나 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무식하게 손찌검을 하는 것이었죠.
제가 아주버님과 침을 튀겨가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동서? 자네는 위아래도 없어? 어디 윗사람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자빠진 거야? 형님, 당장 저희 월급 주세요. 밀린 거 다 주시고 제 남편한테 착취한 모든 돈을 돌려달라고요. 헤, 고민지 알고 결혼시켰더니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였네. 법으로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밀린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건지 어이가 없다. 서방님, 그 고아기 집을 따라갈 거예요? 아님 우리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난 마누라 따라갈 거예요. 하 참나, 이 여우가 우리 서방님을 제대로 꼬셨네. 꼬신 게 아니라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겠죠. 더는 바보처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가 낱낱이 까발려 줄 거라고요. 그러자 형님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세게 날아왔습니다. 나가! 너 같은 년은 처음부터 들이는 게 아니었어. 내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잘못 들였다. 서방님은 여기 남을 거야. 여보, 서방님 데리고 집에 가 있어. 못 나오게 막아버려. 알겠어. 그럼 당신이 이 여우를 책임지고 내쫓아버려.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쫓아버리고 다시 못 오게 해. 남편은 아주버님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덜덜 떨면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바람에 이를 말리지 못했죠. 형님이 넘어진 저에게 뺨을 몇 차례 더 날리고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나가서 뭔 짓을 하든 상관 안 하니까 빨리 꺼져. 이게 어디서 멀쩡한 가족을 건드리고 지랄이야? 너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요. 내가 다 고발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벌받게 하겠어요. 그런 말하면 내가 쫄 거라 생각했니? 얼마든지 해봐. 끼케야 벌금 맞고 끝날 거다. 아니, 벌금은커녕 역으로 네가 우리 식당에서 저지른 악행을 고발할 거야. 내가 무슨 악행을 했다고 이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 저는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을 말했더니 제 편을 들어주면서 처벌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아주버님 손에 잡혀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건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죠. 1시간 뒤 형님이 경고 전화를 받고 밀린 월급을 저에게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 남편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말이죠.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락해봤는데 김철구 씨가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셔서 마무리 지었어요. 네? 제가 분명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이는 친형과 형수 되는 여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요. 돈 한 푼 못 받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요. 김철구 씨 형이 평생 동생을 돌봐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일이라 이건 사건이 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만자 씨, 월급은 돌려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 처리를 엉터리로 하니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남편과 아주버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일을 처리할 생각이었죠. 가로수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천의 고아에 사랑 못 받은 결핍으로 꿋꿋하게 억지로 살아왔는데 결혼까지 이렇게 힘들게 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종된 여자를 찾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이수키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실종 장소 파주 부근 놀이터. 실종 당시 나이 3세. 그리고 실종 여성의 현재 모습을 예측하는 사진이 고화질로 보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며 현수막 속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썹 밑에 흉터와 턱에 살짝 있는 화상 흉터,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사했죠. 그리고 여자의 사진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남편을 구할 생각보다 이 현수막을 걸어둔 저의 식구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현수막을 보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이수키 씨를 아시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본인이 이수키 씨라는 말씀인가요? 혹시 장난 전화를 거셨나요? 그럼 장난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전 서울지검에서 일하는 검사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현수막 사진을 보는데 거울 보는 기분입니다. 저와 많이 닮은 데다 실종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해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만약 실종됐다면 제가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저와 부모님은 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진짜 가족으로 느껴지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세요. 전화 너머의 딱딱한 여자와 대화를 끊고 바로 약속 장소인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수키 모친이 입원 중인 병원이었죠. 제가 병실로 들어서자 다들 놀라서 턱이 빠지도록 크게 입을 벌리더군요. 세상에 진짜였어. 내 동생이 맞았던 거야, 엄마. 아빠, 수키가 돌아왔어. 어릴 때와 똑같구나. 정말 내 딸이 살아있던 거였어. 정말 충격이야. 수키의 현재 모습을 예측한 사진과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이봐요, 이름이 뭡니까? 수키인가요? 아니요, 저는 만자예요. 구만자.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실종되고 고아원에 들어갔구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딸이 확실한 것 같아.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저도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검사를 받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죠. 친부라는 사람은 대학병원의 관계자였는지 유전자 검사를 맡기고 와서 저에게 3시간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결과가 3시간이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앉아서 대화나 나눠보죠. 네? 3시간이요? 그렇게 빨리 나와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기다려 볼게요. 저는 처음 보는 세 사람에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모일지도 모를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제 손을 잡으면 가엾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친부일지도 모를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언니라는 여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저에게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3시간 30분 만에 나왔는데 유전자 일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세 사람의 가족이었던 거죠. 길을 걷다가 현수막에 저를 닮은 사진을 보고 찾아왔더니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신기하기도 했고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은 저를 앞뒤로 안아주시며 수십 년을 흘려온 눈물을 또 흘리셨어요. 우리가 널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 딸이 살아있었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 동생이란 말이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며 찾았는데 현수막 좀 걸었다고 바로 찾아질 수가 있어? 아무래도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가능했나 봐. 수키야, 내가 네 언니야. 이리 와서 언니도 알아줘. 네? 네,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언니는 네가 정말 그리웠어. 살아서 못 뵈면 죽어서라도 만나리라 믿고 있었어. 다행히 살아서 보게 되어 기쁘다. 저도 언니 그리고 부모님을 다시 만나 기뻐요. 그럼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죠? 잃어버린 거죠? 그럼 당연하지. 예전에는 CCTV가 없어서 사람 찾는 게 어려웠다. 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 신문에 널 찾는다는 광고도 넣어봤고 전단지도 수없이 많이 돌렸다. 그런데 이제야 널 찾았구나.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이야. 내가 죽기 전에 딸을 만나게 됐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수키야, 엄마한테 오렴. 그동안 널 안지 못한 거 실컷 안게 허락해줘. 저는 당황스러우면서 반갑고 기뻐서 가족들을 돌아가면서 어색한 포옹을 했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언니를 찾게 되자 제가 결혼 생활을 전해주었고 아주버님과 형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일러주었습니다. 검사인 언니는 귀담아 듣더니 대답하더군요. 요즘도 그런 쓰레기가 있나? 수키, 네 남편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고? 맞아요.
평생 월급 한번 받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능이 낮으니까 막 부려먹은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줘야겠네. 언니가 책임지고 네 남편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검사 언니가 생기니까 든든해요. 고마워요, 언니. 그래서 엄마를 제외하고 아빠와 언니를 따라 식구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부잣집이었답니다. 서울에서 부자들만 산다는 주택 골목에 위치했는데 외관으로 봐서는 제일 잘 사는 집 같아 보였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게 되었고 언니가 남편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탈세한 증거를 잡아 먼저 그것으로 조져주기로 했답니다. 검찰청에 끌려간 두 부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제 남편은 저를 다시 만나 함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나 없이 지낼만 했어? 아니, 형아가 집에서 못 나가게 해서 답답했어. 밥도 안 주고 굶겼어. 진짜 몹쓸 인간들이네? 이제 당신 형이랑 형수랑 안 보고 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응, 안 보고 살고 싶어. 너는 매 맞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이는 제가 쫓겨나고 매일 매를 맞고 벌을 서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식당의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서 했고요. 시숙 부부는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 분명해 보였어요. 검사인 언니가 판사에게 두 부부에게 제 남편에게 무상으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보상을 정확히 하고 노동착취와 육체적 심리적 지배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벌받아야 한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님은 지능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합의금 15억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감옥에 보내게 되어 속이 후련했고 남편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게 되어 기뻤어요. 결국 두 년놈은 제 남편에게 줄 15억을 지불하려고 전 재산인 식당과 2층 주택을 아예 넘기기로 했답니다. 가진 걸 모두 내어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꼴이 된 거죠. 두 부부는 재판을 받으며 저를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야 든든한 백이 있으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답니다. 얼마 뒤 재산 정리가 되면서 아주버님의 식당은 남편 명의가 되었고 집 역시 남편의 소유로 바뀌면서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변함없이 장사를 하며 지내고 있었고 얼마 뒤 임신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어여쁜 아들을 낳고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줬는데 다들 어릴 적 저를 보는 것 같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 딸을 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손자까지 보내. 이제 엄마는 여한이 없다. 그만 저스승에 가도 되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빨리 건강해지셔서 딸들이랑 손자랑 같이 놀러 갈 생각을 하셔야죠. 이 엄마는 이제 가망이 없단다. 널 만나기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1년 넘게 버티게 된 건 모두 하느님이 너를 내게 보내려고 해주신 것 같아. 이제 엄마는 떠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약해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 노릇 해주셔야죠. 저한테 따뜻한 밥도 해주시고 앙탈도 받아주셔야죠. 또 모녀들끼리 목욕탕도 가서 등을 밀어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 못 보냅니다. 그래, 이 엄마가 잘 버텨볼게. 암이랑 싸워서 이겨볼 테니까 실컷 앙탈도 부리고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일어나가자. 엄마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거의 다 사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어요. 엄마의 상을 치르고 아빠와 언니와 자주 만나며 평범한 가족의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한번 바뀌자 잊고 있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교도소로 출소했어요. 식당에서 바삐 일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떳떳하게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아주버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공짜로 제 남편을 부려먹더니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년 봐라. 뻔뻔하게 우리 가게랑 집을 꿀꺽 처먹고 감옥까지 보내놓고 조롱을 하네? 야, 여긴 우리 가게야. 당장 꺼져. 여보, 애초에 철구놈을 장가 보내는 게 아니었어. 저런 년을 붙여줘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일단 전 재산이 철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인연이랑 이혼시키자고. 우리가 식당과 집을 되찾을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아이고, 벌 받고 나와서 한다는 게 다시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온 거야?
참나, 예나 지금이나 글러 먹은 것들이네. 교화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인두껍을 쓴 짐승들이라 하는 짓이 똑같네. 야, 우리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니? 오늘 결판 내러 온 거야. 우리한테 이 식당은 전부라고. 이걸 되찾지 못하면 니년이랑 네 남편을 끝장내버리고 우리도 나가 돼질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지금 싸우자고 온 거네? 그럼 빨리 덤벼봐. 요즘 지루했는데 모처럼 재밌게 놀아보자. 겁대가리를 상실한 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저와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그 힘든 시기를 견디고 사회에 나와 악착같이 살았으니 이깟 몽둥이를 보고 겁먹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 들고 달려오는 동서의 몸에 의자 다리를 끼우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거다! 치사하게 의자로 사람을 궁지로 몰아! 야구방망이를 들고 덤비는 너는 안 치사하냐? 이년아, 오늘 끝장 보자며.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거니? 자, 어금니 꽉 깨물어라. 들어간다. 의자 다리로 형님의 몸을 벽에 고정한 채 한 손으로 따귀를 신나게 날렸습니다. 머리채도 잡고 콧구멍을 들추기도 하면서 실컷 놀러가면서 패주었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이도 선전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아서 흠씬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철구야, 그만, 형이야! 내가 네 형이라고. 그만하고 멈춰. 이 녀석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아직도 네 동생으로 보이냐? 나한테 이제 형아 같은 건 없다고. 입 다물고 매나 맞아봐. 내가 당했던 것처럼. 그이는 살벌하게 아주버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형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마저 싸대기를 갈겨줬어요. 희년아, 네가 식당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줄 거라 생각했냐? 야, 통째로 뺏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럼 반띵하자. 우리가 식당을 세우려고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 알지. 그런데 니들이 내 남편에게 얼마나 심한 고생을 시킨 줄 알아? 산수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평생 노예로 부려먹었잖아. 이 식당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내 남편이야. 이 씹어먹으려나. 그렇게 동서를 돼지도록 갈겨주고 남편도 아주버님을 초주검이 될 정도로 응징을 해줬습니다. 두 잡것은 바닥에 꿇어앉더니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동서, 우리 갈 데가 없어. 전 재산 다 뜯기고 어디 가서 잘 곳도 없단 말이야. 맞아요, 재수씨.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게 해줘요. 그건 내 남편이 대답할 문제니까.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형아랑 형수가 무릎 꿇고 빈다. 이거 나한테 맨날 시키던 건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여보, 이것들 쫓아내버려. 소금도 뿌리자. 이 악마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야, 철구야. 내가 네 형이야. 널 키워준 형이라고. 날 키운 건 엄마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가 날 노예로 부려먹었지. 그건 키운 게 아니라 길들인 거야, 개자식아. 동생아, 이 형이 잘못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평생 파성하며 살게. 그만해, 철구야. 저놈이 왜 저렇게 흥분한 거야? 여보, 튀어! 남편이 실실 웃으며 야구방망이를 다시 들었어요. 허공에 휘두르자 두 년놈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리곤 꽁진하게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부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매만 맞고 쫓겨났어요. 그 이후 다시 식당 근처에 얼씬거리자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혼쭐을 내줬습니다. 두 년놈은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 취직을 했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 인과응보이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들은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아무래도 환갑이 넘어갈 때까지는 뼈가 닳도록 고생을 할 것 같네요. 제 남편이 고생한 것 이상으로 몸고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식당의 사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식이 자기를 닮아 장애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이의 선한 마음을 닮고 아픈 점은 닮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다시 찾은 친정 식구들과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사연을 추가로 보내도록 할게요. 세상에 고아로 자란 분들이 저의 이야기로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